예,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 수능 그 영어 1등급 비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 살짝 안 되게 적은 비율로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통해서 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여기 앞에 그 영어 선생님 한 분 더 계셨다고 하셔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또 안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들이 그 영어가 틀린다 그러면 과연 뭐 때문에 틀리는가? 요거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겁니다. 영어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영어 아닌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영어 아닌 부분 때문에 틀린 부분 도대체 뭐고 실체가 뭐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 이 강단에 섰는데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혹은 4등급, 5등급까지 그 학생들의 차이가 뭐고 뭘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저도 강사를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저도 보면은 선생님을 골라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98학년도 수능을 보고 이제 시험 봐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언제 보니까 저희 친구도 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 친구 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도 앉아 있고 그래서 강사 고를 때 뭐 이런 점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끝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그 등급 메이커 잠깐만요. 이렇게 됐구나. 네, 저는 이제 대원외고 하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해서 뭐 제가 학교 교사하고 여태가 계속 그 영어 강사로 살아오게 됐는데 뭐 이렇게 우여곡절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대원외고라는 데 들어가서 반에서 꼴등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성적표를 되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성적표를 꼴등이 나오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학교 가서 몰래 보고 저한테 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다행히 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우리 그 담임선생한테 물어봤대요. 얘는 대학교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면 뭐 한국외대 베트남학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가 야 그래도 좀 베트남보다는 조금 더 좀 좋은 나라 언어 전공하면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베트남어과라 그러면 약간 지금처럼 가까운 느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국가니까 굉장히 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잔소리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 끝까지 믿어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적이 전국에서 한 10%보다 좀 넘어가서 서울에는 4년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제가 수능에 그 테이프를 끊었을 때는 전국 0.12%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학과는 다 고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문학계열 전공 원했기 때문에 영어교육과를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영어 강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축에 속하는데요. 친구들은 보니까는 계속 그 성적 유지하더라고요. 근데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는데 친구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부터 잘하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자세만 좀 바뀌면은 원하는 성적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머리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그리고 결국 감을 잡아서 조금 상승하는 것 같다가 정체기가 막 찾아오고 그 다음에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계단처럼 올라가서 정점을 찍었는데 정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또 다시 올라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많이 전달해 주는 편입니다. 학원 강사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마다 진짜 학교 선생님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진짜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제가 근데 그만두고 나왔더니 이거 집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요즘 약간 비속어로 쓰면 좀 겐또가 안 나와서 그래서 학원 강사를 시작하게 돼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강남대성 제가 들어갔었는데 강의평가 1위도 하게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지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네. 네, 그래서 등급을 제가 이제 보니까 안전한 1등급 이걸 목표로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 보니까 니즈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1등 받아야 되지만
학생 또 2등급만 봐도 되고 또 학생 또 3등급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뭐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등급 메이커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영어 때문에 고생하냐 아니면 영어 아닌 것 때문에 고생하냐, 이걸 좀 정확히 구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뢰를 무릅쓰고 이 올해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다는 영어 문학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한번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칸트가 나오니까 야 이제 칸트 공부하자 막 이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수능 영어 최대 약점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지문이 너무 짧습니다. 손바닥만한 지문의 내용이 많아봤자 한 2개. 근데 학생들이 왜 압도를 당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다 초점 두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초점 두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동일한 영어 실력인데 어떤 애는 벌써 다 풀고 그 다음 문제 펴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동일한 영어 실력인데 계속 고민하다 결국 틀려요. 시간도 버리고. 이 차이가 이게 영어 아닌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학원 강사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freedom. 쉽게 말하면 이제 칸트가 법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대요.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그 사람 믿은 거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합리적인 형태로 가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사회다. 법을 되게 좋아했대요.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cooperate. 그런 식으로 법적 틀이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However, 그러나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을 뭐 낙관적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고, on the contrary. 이게 학생들 반면에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요즘에 오히려 이런 뜻이거든요. 현대영어에서. 오히려 come close to hope's outlook,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오히려 본성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제해야 자유로운 사회가 된대요.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the nations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사람들의 어떤 선의 같은 데 의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지만 진짜 악마들로 이루어진 이런 국가도 법이 있으면은 잘 통제가 될 수 있고 좋대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 인성이 좀 포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가 잘 산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 뭐냐면 정답하고 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문장 보고서 답 맞추게 하지 마라.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수능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분량 채우려고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정답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ideally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법이라는 건 정치 원리들을 형상화해 놓은 건데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자유를 주면은 아마 그런 걸 선택할 만한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모아놓은 거래요. If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근데 애들이 여기다 이제 집중을 하다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칸트 마지막 문제 여기 써놨는데 그런 법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를 금지하도록 만든다면 그 법은 빈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까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3번 꺾어가지고 뭔 소리야 하면서 압도를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학생들의 선택은 뭐죠? 와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쩌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바뀝니다. 여기 학생들이 잘 아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기 시작해요. forbid가 금지거든요. 그죠? 자유롭게 선택한 거라 그랬는데 if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지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였냐면은 몇 번을 많이 찍었을지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건데 자유롭게 선택한 건데 만약에 금지하면 2가지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2번 정의로운 시스템을 지지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 이거랑 4번 자유의 제약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이거랑 학생들 많이 찍어오다 몇 번일까요? 자유로운 게 좋은 건데 금지하면 뭔가 안 좋아. 그래서 2번을 많이 찍어서 대부분 학생이 2번을 찍어서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그 수강생들이나 이게 뭔가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연말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첫 번째,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 이를테면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거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빨리는 게 아니고 같은 속도로 읽는데 이해하는 정보가 그 품질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법은 자유로운 선택 결과고 나쁜 일을 금지한다 해도 빈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법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고 했잖아요. 나쁜 일을 금지한다 그래도 3번을 보시면 자유의 제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을 영어를 정말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의 제약 아니다. 이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 친구들이 해석이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such laws forbid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Then the law cannot be 빈칸인데 이거를 다 해석하고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어. 헷갈리고. 근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such laws 여기다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럼 바로 앞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빈칸과 이런 나머지 내용들 합쳐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내용이 되도록 하면 되고요. 이렇게 딱 적어놓은 다음에 선지를 한번 넣어보면 3번 넣어보면 이게 자유의 제약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런 내용이 되도록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본질을 꼭 전달해서 몇 번 연습으로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 없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고정재인데요. 고정재는 빈칸이다. 그러면 이게 예전 문제 스타일이에요. 지문에서 고정재에 대한 설명을 찾았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용을 찾았어야 돼요. 저기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여기에 맞는 가장 가까운 내용을 찾았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정재는 뭐 애들 표현을 존잘이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예전 같으면 잘생겼다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정하고 내려서 나머지 지워서 맞추면 되거든요. 정답이 아주 희한하게 생겨도 오답 소고에 초점 맞추면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오답에는 헷갈린 표현 안 썼기 때문에. 그게 예전 킬러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정재는 빈칸 사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eath penalty. 죽음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형 얘기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 맞추면. 그렇죠? 와씨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선택지로 내려가서 그나마 맞는 말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 찍어서 빡 틀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초점을 이 고정기에다 맞추고 그다음 빈칸을 초월해서 내용을 확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잘생겼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선지를 고르면 쉽게 맞출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답은 뭐냐면은 잘생김이 죄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이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현재는 독특한 편의 일부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죠. 잘생김이 죄라면이라고 어떻게 맞춰? 애들이 이렇게 압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어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그 수능 영어에 많이 틀린 문제들은 굉장히 돌려 말하는 패턴 그런 정답을 만들었었는데 빈칸의 위치가 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이거를 넓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이거를 애들한테 몇 번 연습해서 치워버리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무슨 기도하는 마음처럼 매일 한 페이지씩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 좀 본질 왜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초점 이동과 빈칸을 초월한 필기 요거 연습하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인물이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돌았다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와 찾아왔어. 그럼 예전에 문제도 꺼내가지고 자료도 꺼내갖고 연습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인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버벅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할 말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인 것은 뭐가 문제냐?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대치동에서 제가 설명하니까 편하네. 영어로 뭔가 읽어도 거부감이 없고 뭔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문화 충격 느꼈는데요. 너무 신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영어로 소통할 수 있구나.
별 어려운 단어 별로 없거든요. 그 어려운 단어가 문제라고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어인 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면 I love you 요게 한 문장이 예를 들면은 학생들 공부한다 그러면 뭐 해석을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하면 이미 수능에서 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있으면 이미 진 겁니다. 이게 그냥 보자마자 느낌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특히 2등급 학생들 제가 학생들 진짜 2등급 학생들 만나보면은 제가 만약 경험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1등급들 착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너무 잘 알아요. 무슨 뜻이야 그럼 나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대답하는데 1등급 학생은 뭐냐면 보자마자 바로 느끼고 벌써 넘어왔습니다. 속도의 차이예요. 아는 게 빨라져야 돼.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까지 봐야 돼. 나이런에게 학생들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어쨌든 반복과 숙달인데요. 패턴에 대한.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걸 대놓고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언젠가 우연히 반복되기 기다리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건 학생의 취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은 같은 걸 대놓고 반복하는 일을 굉장히 좀 자기 본능에 반하다고 생각하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 영어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음식 먹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은 음식을 먹고 토해서 다시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저 직관에 반합니다. 계속 새로운 거 섭취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좀 느리지만 그 방법이 지속하게 만든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놓고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학생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면 어떤 문제풀이가 가능해야 되면 작년에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때. incomplete possession of it 이렇게 나오고 빈칸이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소유를 불완전하게 했으니까 소유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Even the most smart person can't have the skill, but incomplete possession of it. 자 이렇게 문맥이 주어지면 좀 달라져요. 야 심지어는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야.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얘는 소유해요. 이제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맥상 소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보세요. 그렇지만 불완전하게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좋다가 정답이죠. 학생들이 소유를 못하니까 그러면 안 좋겠네. 그래서 나쁜 얘기 써서 다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저희 초창기 저 때 봤던 수능 같은 게 얘가 해석이 되고 불완전 소유라고 해석이 되면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일부러 빠른 게 아니고 나는 천천히 읽었는데도 앞에 내용 기억이 나는 거죠.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앞에 내용 기억이 안 납니다. 얘를 집중하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내신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수능 점수가 잘 안 좋습니다. 내신은 칼같이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번역가가 돼야 돼요. 또 엄청 빨리 하는데 문제는 우리말 떠오르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우리말 떠오르는 순간 이미 늦고요. 또 애들 중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self-vocalization이라고 소리내서 읽으면 늦습니다. 너무 느려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이 또 내신은 또 이쪽에서 미리 봤던지면 탁 떠올라서 막 칼같이 해석해야 되니까 굉장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단어부터 물어보면 잘 느낌으로만 하고 설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큰 흐름을 타면서 문제 잘 맞춰요. 영어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확성이고 accuracy고 하나가 fluency. 잘 몰라도 흐름을 타고 넘어가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은 fluency가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타는 친구들이 정말 잘 맞춰요.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나와야 문맥 쌓임을 적용한 여유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기억이 나서 한참 뒤에 예를 읽으면 이 앞에는 기억나겠어요. 1등급은 빠르고 정확해. 2등급은 되게 정확한데 느려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큰 문제는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빨라질 때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면 독해를 이제 빔을 띄워놓고 하는데 마지막에 지문 공부한 다음에 계속 속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빔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속도에 도달하라고 목표치를 정해줘야 되더라고요. 3등급은 느리고 좀 부정확합니다. 대신에 3등급은 공부만 하면 올라가요. 근데 이때가 공부하기 제일 싫거든요. 막히는 게 많아. 짜증이 나요. 2등급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포인트 뭐 성적 향상 이렇게 하면 1등급이 된다. 이렇게 하면 2등급이 된다. 사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걸 하면은 1등급이 된다, 2등급이 된다라고 추측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딸의 수학 선생님을 찾을 때도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 4등급 느리고 굉장히 느리고 기초 있습니다. 5등급 느리고 기초 없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힘든 기간을 짧게 한번 보내주면 됩니다. 지문 한 20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석을 시켜보면 4, 5등급 학생들은 길게는 한 3시간 반까지 걸려요. 사전만 찾아서 해보라 그러면.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1등급 학생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데 사실 1등급 학생들이 현재 모습 따라하면 안 되죠. 1등급 학생들 과거 모습 따라야 되는데 수많은 깊이 있는 이해와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수업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갑니다. 근데 과제까지 어려워버리면 학생들이 중간에 하지 말자, 그냥 딴 과목 가자 이렇게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준별 과제로 1등급 목표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2등급 목표인 친구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3등급 목표인 친구들하고 나눠서 수준별 과제가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나가면 다 자빠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어 아닌 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상황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이 틀었던 문제인데 비슷해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팔아 돈을 번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풀릴 때 놀라울 것이다. 그러나 너 누가 돈 낸지 궁금해? 그러면 빈칸이다. 그러면 갑자기 누가 돈 낸지 궁금하니? 그럼 떠오르는 말이 없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 사형이다 봤을 때처럼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씨 어떡하지? 그 선지를 봅니다. 선지로 뛰어들어요. 1번에 보니까 너의 관심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 거야. 2번 실제로 팔리는 상품은 너 자신이야.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기업들은 네 관심 팔아 돈 벌고 있어. 너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풀릴 때 놀라운 거 이해해. 그렇지만 누가 돈 내는지 궁금하면 그 다음 보니까 애들이 이 관심 팔아 돈 벌고 있다고 하니까 이 관심이라는 말이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서 다 틀려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정답이 아니냐면은 모두라는 말 정답이 아니에요. 모두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죠. 본문 밖의 내용이라고. 되게 희한하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냐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초점을 좀 이동해서 빈칸 초월한 내용 확정을 하면 돼요. 해볼게요. 기업들은 너의 관심 팔아 돈 벌고 있어.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풀 때도 놀라웠지. 그러나 그 다음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놀라울 거 없어. 네 관심 팔아서 돈 버는 중이니까. 이 내용이 되도록.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서 네 관심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놀라울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실제로 영어로 it's a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이다, 당연한 얘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들은 또 전통적 지혜라고 해석하겠지만. 그래서 누가 돈 내는지 궁금해? 정답은 2번인데 실제로 팔리는 건 너의 관심이야 이런 뜻이죠. 근데 너 자신이라고 써놓으니까 정답이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모두란 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애들한테 여기다 밑줄 다 쳐가지고 초점을 어디로 옮겼어요? 글 하나로 옮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내용을 정한 다음에 내려와서 지우라 그러면 다 지워져요. 모두란 말 바로 그 거부감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순서 정하기 문제가 있었는데 순서 정하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 전해하고 그 전전해가요. 이 지문을 읽어갖고 어울리는 대로 맞추면 정답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던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울린다라고 해서 정답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죠? 규칙 이상해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93학번 선배가 있는데 예전에 평가 문제 너무 어렵게 나고 중간에 잘렸거든요.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다시 출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갖고 다시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진짜 이상해 문제가 왜요? 보니까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딴 게 어려워. 예, 정확하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은 학문 간 관계 통찰에 도움을 준다. 애들 지금 오답이야. 철학은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러나 전반적 신경과학과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기하면 경험적 데이터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철학은 학문과 협력이 중요하다.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면은 왜 안 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라고. 왜? BA는 맞는데 그 다음 규칙이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끝문장, 앞문장 똑같은 내용끼리 갖다 붙여라.
그러면 학문 간 관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학문 간 관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문맥상 똑같은 얘기거든요. C번 앞에 갖다 붙이래요. 왜?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매뉴얼도 없어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학생 때도 순서 정하기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능 시험이 제가 느끼기엔 순응 시험 같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뭐 야 어울리는데 이거 네모칸 있고 A번 읽었으니까 어울리지 그럼 갖다 붙여 뭐 이런 게 안 통한 시대로 좀 다시 돌아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최근에 계속 가르치던 분들은 이제 그 방식이 맞잖아. 막 쉽게 풀리지 이렇게 좀 도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부 문제는 풀리고 일부 문제 안 풀리기 시작하면은 뭔가 노력 대비 효과가 좀 안 나타나서 영어 아닌 어떤 이상한 자의적인 규칙에 의해서 정답이 결정되는 게 어려움입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같이 챗GPT한테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맞춰보라고 했는데요. 정답이 실제 해답하고 다릅니다. 뭘 의미할 걸까요? 인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럼 학원에 와서 지금 뭘 배우냐?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능에서 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잘해갖고 점수도 잘 맞고 사는데 나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반감 느끼거든요. 자기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시간 오래 걸려요.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 출제자가 유도한 오답 이렇게 해서 한번 틀려봐라. 예를 들면요. 자 운동한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선택지에는 신체 활동하고 규칙적 운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규칙적 운동 정답이 아니래요. 왜? 지문에는 규칙적이란 말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신체 활동이 정답이래. 어때? 무슨 어떤 속임수인지 알겠죠? 이거 영어 아닙니다. 이거 영어 아니고요. 유도한 오답이 있어요. 그걸 상황별로 정리한 강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on the contrary가 지금은 오히려거든요. 반면에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지만 마지막에 if가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문맥상 바뀌어요. 학생이 defend the enemy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애들이 적을 막다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적을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 단어 공부해본 사람 알겠죠? 뭐 어려운 단어 없어요. 근데 변별력은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단어 많이 쓰면 사교육 때문에 또 안 된다 그러겠죠. 자연스럽게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으로 30년 동안 반복 출제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가지고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의 컨텐츠하고 강의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다른 분들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성실하고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대 인재 학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거의 모의고사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수업하기 금방 풀어가지고 뭐 쪽대본 쓰는 거 좀 풀어가지고 준비해서 멘트를 짜가지고 수업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해보자. 올해 한 해 동안에 모의고사 컨텐츠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 이제 그 동창들하고 만들어보자 했더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 수학과학 하라 해서 못했을 것 같은데 의도하고 강의하고 정확히 일치하니까 홍도도 좋고 제가 학생 수가 시대를 나와서 올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 시작하면 탈락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서 급하게 막 공부해서 어제 공부하고 오늘 내보내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직접 제작해서 의도를 알고 적어도 검수 과정, 모의고사를 검토하는 과정 이런 게 좀 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뭐 컨텐츠가 될 수 있지만 급하게 나와서 갑자기 모여서 푼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오늘 내용은요. 그 강사를 고를 때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검증이 된 사람, 경험상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 사람, 그다음 또 수준별 과제라는 게 또 영어 같은 경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딴 사람 안 알아봤는데 영어도 수준별 과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냐 몇 개 가지고 거봐 쉽게 풀리자고 사기를 치냐 요거 인강에 보니까 조금 제가 직접 말하는 게 뭐지 하여튼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는 단어 모르는 뜻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 들고 있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단어 없거든요.
그 오답 유도를 상황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업의 일체성 얼마나 모의고사를 미리 받아서 준비할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만든지 이런 거 따지신다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분명히 영어인 부분도 있고 영어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영어 공부를 막연하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준에 도달하기라고 말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학부모님께서도 판단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아닌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저 등급 메이커 고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